특히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사기 스터디에서 되게 다뤘었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뭐 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일하게 혼자 다뤘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의 월간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우리 방문각의 이론 1타 지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2차 시험 있었었죠? 네. 유곤님 2차 시험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죠. 생생합니다. 지금 아마 다들 이제 시험 보시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정비하는 시간들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론만 제가 좀 한정해서 보면,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강론형 일반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는 판례를 이용한 사례형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3번은 우리 업계에서 좀 이슈를 삼고 있었던 문서 탁상 금지 관련돼서 문제가 좀 출제됐고, 4번은 ESG 경영. 여기도 역시 이제 업계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답안에 대한 피드백 요청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제 느꼈던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업계 이슈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평상시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사례형은 또 판례를 모르면 또 정확한 답까지 캐치해낼 수 없어요. 오히려 1번 문제를 얼마나 잘 썼느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합격의 키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2번, 3번, 4번에서는 생각보다 다들 그렇게 변별력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시험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거는 결국은 기본에 좀 충실을 하는 게 어쨌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 3, 4번 논점이요. 기본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또 GS에서 지호 선생님이 거의 다 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좀 GS를 열심히 참여했다면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사기 스터디에서 되게 다뤘었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뭐 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일하게 혼자 다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얻어 걸린 건지.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셨다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론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초시 대상 질문이고요. 초시분들도 이론이 특히 단연차 상위권 분들도 어렵고 모호해야 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기본 강의를 들어보면 법규 실무에 비해서 그냥 당연한 말들로 술술 읽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어렵다는 거냐, 이게. 언제부터 이게 어려워지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론 수업을 듣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 교재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물론 올해 1번 문제 같은 원가법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네.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사례를 기본 이론에다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갑자기 붙어버리니까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점을 서로 연결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같은 용어인데 국어적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서 맞아요. 표현을 하면 네. 수험생들이 이걸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한 예를 들면 올해 그 1번 문제 원가법의 소문음 3번이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감가 요인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의견이 분분했어요. 물리적 감가만 묻는 거다. 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다 묻는 거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부할 때 다들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이론은 구성하는 재료들은 좀 쉬운데 그걸 전개하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물음의 범주가 모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술의 자유도와 재량권이 좀 생기면서 좀 어려워지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법규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요, 법규에 비해서 외울 양이나 엄밀성이 기본적인 내용에 한정해서는 조금 적은 편인데, 그 대신 그걸 활용하는 경우의 수,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라는 거냐, 뭐 약간 목차와 내용 자체를 좀 변형해서 끌어당겨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정말 어려워서 사실 끝까지 정복했다는 마음이 안 드는 게 이론 과목인 것 같고요. 시험 전날까지 제일 불안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론 과목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험 끝나고도 지금 불안해하는 게 이론입니다. 아무도 예측하는 게 좀 아무래도 법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처음에는 이론이 쉽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가면 이게 제일 어려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론과 법규, 글빨이 중요한 과목일까? 주로 예체능이나 공대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긴 글짓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쭉 다 쓰려면 좀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어야 되나?
이런 질문이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똑같은 답안지, 여러 답안지를 보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답안지는 되게 읽었을 때 형식적으로도 눈에 좀 잘 띄고 수정사항도 좀 적고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또 뭔가 이렇게 잘 못 쓴 답안지들을 보면 덕지덕지 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핵심만 딱 짚어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글빨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게 글빨이고 사실 이런 글빨 부분은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타고난다라는 건 사실은 글을 좀 많이 써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타고나는 것 같고요. 글빨이라는 부분은 꼭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제가 원래 공대를 다녔어요. 공대를 다니다가 중간에 법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대와 법대는 전혀 다른 과목이거든요. 처음에도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미 이제 저는 공대의 사고에 빠져있던 사람이고 글이라는 걸 사실 써본 적이 별로 없는데 과연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해보니까 노력을 하면 해결이 돼요. 제가 이걸 극복하려고 정말 글을 많이 써봤어요. 법규 사례집을 갖다 놓고 베껴 쓰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일매일이라도 조금씩 써보려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글빨이라는 부분이 글을 자주 쓰면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좀 노력을 하면 충분히 후천적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해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빨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수필이나 소설 잘 쓰는 그런 글빨이 아니라 사실 이론 고득점자나 수석인 답안지를 봐도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답안에서 원하는 어떤 글의 형식이 있고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저도 선천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미경험자 분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게 조밀조밀한 논리 전개와 어떤 창의적인 글짓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글 쓰는 그 목차를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그거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키워드 다 우겨 박아서 쓰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나이브한 글짓기가 아니거든요. 키워드를 얼마나 더 빽빽하게 정확하게 우겨 박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대생 분들이나 글짓기를 좀 간결하게 해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작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유건평가사가 이야기했듯이 키워드 중심으로 딱 보고 싶은 부분만 딱딱 잘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오히려 잘 모를 때 좀 이것저것 막 애둘러 쓰게 돼요. 그건 애초에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글 쓰는 거에 어떤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교정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사례 해설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초심분들이 기본 강의까지는 뭐 재밌게 듣는데 복습도 하고 배운 거 읽어보면 되는데 사례 해설 강의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뭐 강의 듣기 전에 뭐 해야 될 게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은 사례 해설 강의, 뭐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결국 말 그대로 핵심은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강의를 들었고 강의를 들은 걸 가지고 교재에 대해서 읽고 암기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쌓아만 왔지 사실 우리는 대체 이 시험이라는 데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을 사실은 이론이나 법규에서는 거의 쌓지를 못했거든요. 실무 같은 경우는 반면에 그런 문제풀이가 거의 처음부터 병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론 법규는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어떤 부분에 최대한 내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목차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배점은 어떤 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목차에 어떤 키워드들을 넣어줬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사례형 같은 경우에 사안을 어느 정도 포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사님들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제 전수 받는 거죠. 네, 전수 받고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목차 작성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이제 본인께 되거든요. 저희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쫓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음에도 또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결국 그건 왜 그러냐면 강의 때는 본인이 수긍을 했어요. 근데 직접 본인이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례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런 관점에서 본인 스스로 또 연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그게 본인께 돼요. 네, 연기 GS나 어떤 퀴즈 문제들의 예시 답안을 똑같이 외워가고 써보고 까먹고 몇 주 반복했던 분들은요, 이제 슬슬 이상한 점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시험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1년 동안 열심히 외우면 이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건가? 정답은 X입니다. 그렇게 예시 답안 몇 개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이론은 답안 덩어리를 외워두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낸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쪼개고 붙이고 약간 이런 재량의 영역이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례 해설 강의에서 좀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안 구성 능력들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기본서에서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던 내용들을 물음이 달라졌을 때 쪼개고 붙이고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보는 시간이고요. 사례 해설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대부분 뭐 외운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그냥 펴두시고 이 질문에 나왔을 때 이 기본서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고 여기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한번 내가 먼저 짜보고 선생님이랑 비교해보고 맞아요. 왜 그렇게 짰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사고를 교정하는 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연기 GS를 꼭 해야 할까? 뭐 사실은 안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기는 동차든 2년차 유예든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쓸데없는 돈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난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공부 안 하세요. 차라리 나와서 조금이라도 답안 적성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오는 충격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 뭔가 공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어서 저는 무조건 연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도 4년 차일 때도 저는 연기부터 들어갔거든요. 사실 보통 4년 차 때 연기 드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연기를 참여했어요. 이게 연기를 참여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문제가 쉽긴 해요. 근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안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써보면 또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난 정말 이거 잘했어. 잘 알고 있어. 정확하게 쓸 수 있어.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쓰기는 어렵죠, 그게. 발견하게 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연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사람마다 이 연기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가져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학습에 대한 방향 같은 걸 정말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 비슷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답안 연습이랑 암기는 동시에 하거나 답안 연습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암기가 안 됐다고 답안 연습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질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인데요. 이론 법규는 특히나 답안을 좀 쓰기 시작해야 본격적인 공부가 좀 시작되고 그 전까지는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이거든요. 추상적이었죠. 그런가 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연기 스터디 때 한번 좀 써보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예생들은 좀 그래도 한 1기에 들어오더라도 2기, 3기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데 동차분들 1월부터 3월까지 2기 GS 할 때 솔직히 거의 참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GS에 적응하려면 연기 1기 때 답안 경험이 충분히 좀 쌓여야 1차를 하고 나서도 텐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차인 분들한테는 꼭, 그리고 유예인 분들한테도 가급적 웬만하면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외운 게 없는데 GS에서 오픈북으로 베껴 써도 될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북도 초기 학습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대 가서 공대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법대적 사고로 바꾸려고 처음 했던 일이 사실은 사례집 또는 행정법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베껴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건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아, 글은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게 오픈북이긴 하지만 심지어 저는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할 때 실무 있죠. 실무도 한 초기 한두 달 동안은 실무 답안지 해서 베껴쓰기 연습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초반에 하니까
크게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북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오픈북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묻는 논점이 내 책에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답안지에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베껴 쓰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좀 그래도 요약해서 베껴 쓰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저는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초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기, 4기까지 가서도 오픈북을 한다면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픈북이 좀 도움이 되지만 일정 부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오픈북은 약간 좀 네발 자전거처럼 이 궁극적인 목표로 가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써야 되고 좀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좀 단점들이 부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GS를 하면서 길러지는 능력들이 좀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데 물음 핀트에 맞는 내용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배점과 물음 핀트에 맞게 편집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 위주로 응축해서 암기해둔 부분을 꺼내고 나머지도 불려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중에서 오픈북은 맨 처음에 물음 핀트에 맞는 내용 찾아내는 능력밖에는 못 기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부연 설명 키워드, 그리고 나머지 이해로 풀어 쓰는 키워드, 이렇게 좀 그레이딩이 돼 있으면 더 배점 조절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픈북을 많이 하면 그냥 통 목차 그대로 쓰게 돼요.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배점이 적으면 빼낼 건지에 대한 좀 연습이 안 돼서 오픈북을 오래 하면 완벽주의 성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올해 시험으로 예를 들자면 탁상자문, ESG, 솔직히 이런 거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평소에도 별로 준비 안 하고 GS 많이 이렇게 얼레벌레 쳐본 사람들은요, 그냥 말주머니 몇 개만 있어도 배점 맞춰서 비슷한 목차 끌어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오픈북 많이 하면 나 이거 준비 안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답안을 끌어다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오픈북을 좀 지향하는 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임기응변에 대한 능력, 네, 맞아요. 대처 능력, 네, 네. 이런 걸 키우려면 사실 오픈북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네. 되고, 비록 내가 쓴 게 틀렸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 저는 그거를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오픈북을 벗어나서 내가 쓰는 거, 그것이 실제 답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전 너무 걱정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가르쳐드렸던 수험생분 사례인데 오픈북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막 벗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 한번 써보자고 했는데 못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못 외웠는지 좀 말로 해봐라고 했는데 너무 잘 외운 거죠, 사실. 원래 GS 이렇게 얼레벌레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외운 건데 한두 단어 기억 안 난다고 못 쓰시더라고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북보다는 좀 자신감 있게 좀 숭덩숭덩 빈 답안지라도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단어가 적절한 것 같아요. 뻔뻔함. 네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음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GS 위주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GS 등수가 중요할까? 언제부터 중요할까?입니다. 많이들 물어보는 거죠. 네네. 네. 사실 스터디 등수 점수와 실제 시험 등수 점수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관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인과관계가 없냐면 제가 2년차 때나 4년차 때나 다 사실은 이 서울법학원에서 거의 5등 안에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2년차 때는 떨어졌죠. 근데 오히려 또 4년차 때는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는 사실은 명확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상관관계라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년차 때도 어느 정도 실력은 됐으니까 아마 4년차 때 붙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스터디 등수나 점수를 어떤 데 활용했냐면 항상 우리가 스터디를 하기 전에 그 전주에 예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예습한 게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10개 중에 내가 몇 개 맞았다라는 걸 통해. 근데 주관식 시험은 그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스터디라는 게 내가 한 주에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좀 의미를 좀 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의미가 있는 시기는 사실 연기나 일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죠. 3기, 4기 그때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GS가 어떤 결과로서의 측면보다는 과정으로서
좀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나의 생활 루틴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수험계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결과로만 중요하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보면서 이번 주 공부한 거를 좀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확인하는 용도로 GS를 좀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도 좀 초기 GS는 좀 공부 목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 등수로서의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나누자면요. 실무는 이론 법규보다는 연기 1기가 등수가 조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고고익선이다, 무조건 상위권에 가야 한다 하는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는 내가 전 문항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완주를 하고 한 50% 이상의 득점을 꾸준히 방어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뭐 어떤 날 한 번 최상위권 찍고 그 다음날 꽈라나고 이런 거보다는 항상 든든한 득점 정도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면 나 실무 지금 공부 동기간 때 수험생 대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진단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하고 법규는 연기 1기는 사실 기본서 복부심 문제도 많고요. 아까 질문에 나왔던 오픈북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등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G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적에 좀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 법규 등수에 좀 욕심을 내는 시기는 유해생분들은 한 2기 GS부터, 그리고 동차는 한 3기 GS부터 답안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등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론 어느 범위까지 봐야 안심할 수 있을까? 올해 시험 때문에 이 질문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어렵진 않은데 좀 이상한 논점이 좀 많이 나오는 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원가법 솔직히 40점까지 준비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2번도 판례 문제 편하지는 않았죠. ESG 탁상자문 이런 거 솔직히 잘 준비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거 별로 안 나오는데 어디까지 봐야 돼?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 어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뭐 출제위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봐야 너 합격하는데 안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보통 이렇게 출제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교재, 시중에 있는 기본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논점, 그런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논점들, 그런 것들, 또 특히나 전년도 논점과는 겹치지 않는 논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스터디 문제를 만들 때 그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교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잘 써야 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문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1번 문제 원가법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변별력은 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좀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영역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재에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누가 탁상 자문을 교재에 놓나요? 누가 ESG 경영을 기본 교재에 놓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담아내는 곳이 바로 3기, 4기 스터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기, 4기 스터디 문제를 낼 때쯤 되면 제 스스로 휴가를 써요. 회사에 휴가를 쓴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저도 뭔 논점을 낼까를 연구를 해요. 이런 문제를 좀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좀 그래서 적중이 좀 된 부분들도 있고, 몇 년 전에도 사실은 뭐 또 적중된 것들도, 제가 그렇게 적중률이 떨어지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논점 적중률로 유명하시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이제 최대한 내가 출제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뭘 낼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보면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교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충실을 해야 된다. 무조건 봐야죠. 그리고 좀 나아가면 기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출제된 논점은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출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다만 이제 기출에 있는 내용이 약간 응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건 기출은 바이블입니다. 여기 부분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스터디 3, 4기 논점, 특히나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만 좀 잘 정리해 준다라면 저는 뭐 수석은 아니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선생님 생각이랑 비슷합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자면요. 교수적 기본서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논문 내가 따로 찾아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저는 사실 뭐 봐서 나쁠 거야 없지만 전체적인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논문 몇십 개 읽으면서 그리고 뭐 교수님 기본서를 보면서 어디가 문제화되고 어디가 현업 트렌드인지 내가 선별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예시 답안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수험생이 아니라 선생님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한 강사님의 GS를 좀 모아서 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무해야 되고요. 특히 전략 과목인 법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에 결국 이론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몇 시간이죠? 하루에 많아봐야 2시간? 3시간 이 정도잖아요. 그거 뜨거운 책을 보고 거기 있는 걸 요약해서 활용하고 이거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걸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기본 교재잖아요. 그 기본 교재가 교수님이 있는 핵심 문장들을 뽑아와서 교재를 만든 거고요. 거기 있는 문장 그대로 발췌해 온 거예요. 저희가 뭔가 임의로 수정을 하진 않아요. 정말 이상하다 싶은 것만 수정을 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수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기본 교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전혀 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교재만 봐도 괜찮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보겠어 라고 한다라면 저는 발췌식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교재 이 부분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서는 실제 어떻게 쓰여 있을까? 그런 발췌식은 일단 추천.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4년 차 이상 돼서 이제 시간이 뭐 남아돌아. 아니면 나는 앞으로 이론 강사가 될 거야. 이런 분들만 보셔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사 처음 진입할 때 봤던 합격 수기 중에서 뭐 이론 공부를 하는 팁으로 막 뭐 네이버 뉴스 기사를 보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뉴스 기사를 참고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를 봤는데 저는 이게 조금 너무 막연하고 좀 무책임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는 수험 한복판에 할 건 아니고 뭐 시험 끝나고 쉬고 있을 때 뭐 아니면 정말 할 게 다 끝났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수험 한복판에서는 선생님들이 선별해 준 것들을 보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 수험 범위를 절대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대신 남들도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만 없으면 돼요. 상대적으로 판단하시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했던 완벽주의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말주머니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여서 쓰는 것들도 연습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범위가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 연습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고정 질문입니다. 8월에는 뭘 해야 할까? 네,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랑 상반기에 진입한 초시분들 그리고 올해 시험 치른 유예생분들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지금 진입하면 2차를 준비하기가 좀 애매해요. 특히나 이제 동차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1차에 최대한 중점을 두시는 게 좋겠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저는 2차 과목 중에 실무 정도 선행학습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진입 시기면 1차에 중점을 일단 둬야 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진입한 초시 이런 분들은 너무도 명확해요. 스터디를 열심히 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터디가 지금 진행될 때 항상 그 주차별 진도라는 게 있고요. 그 진도에 따른 커리큘럼만 잘 쫓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습, 답안 작성, 복습 이 3가지만 잘 하신다라면 분명히 실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복습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네, 복습을 철저히 해야 이제 그게 이제 본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강사분들이 이렇게 하라라는 것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믿고 따라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고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린 거기 때문에 믿고 좀 따라와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차랑 슬슬 병행도 시작을 해야 되죠. 네네. 이제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연말까지 2차를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되는데 1차와 2차 간의 시간, 안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2차 비중이 연말까지는 전체 학습 비중의 5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내년 그래도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차를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어려운 게 스터디 답안 작성, 뭐 성적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연연해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스터디 답안 작성이나 점수도 내가 절대적으로 투자한 시간만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1차랑 병행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너무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반기 진입 초시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드는 공부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실무부터 얘기를 하자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전형적이고 무난한 논점을 당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르는 시기이고 빠른 분들은 이것을 이제 좀 슬슬 졸업하는 시기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론하고 법규는 아까 많이 강조했던 목차 연습, 답안 구성 능력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이것들이 아주 시간 도둑이에요. 한두 문제 풀고 나면 2-3시간 훌쩍 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답안 쪼개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내년 상반기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 많이 드는 치열한 고민하는 공부들을 지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실무를 조금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동차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동차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지금 1차 들어가는 거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론 법규에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차를 조금 더 늦게 시작하고, 물론 무서운 거 저도 알아요. 근데 1차를 최대한 좀 늦게 시작해야 답안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병행 기간에도 2차를 꾸준히 놓지 않는 거, 그래서 동차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 시험 보신 유해생분들 혹은 단연차분들 뭐 해야 될까요? 8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당분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동안 이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조금 피폐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 관리도 이번 게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좀 소홀했었던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들과의 좀 시간을 좀 가지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좀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부터 할 것이냐. 뭐 일단은 지금 시기상 할 수 있는 건 뭐 1차는 아니겠죠. 2차 과목에 대한 복귀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거는 일단 좀 더 이따가 해주시고 당분간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8월은 좀 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취업 고민하시고 자소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희 취업이 그렇게 막 준비할 게 많지는 않아요. 시험 붙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번 시험이 다른 평년들에 비해서 서술이 많고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아서 뚜렷하게 좀 줄 세울 만한 지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 나 말고도 많으니까 좀 일단은 쉬시면서 기다리시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8월의 월간 컨설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